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로 찾아뵙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을 했는데요. 중동 전문가 모시고 현황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곳에서 찾다 보니까 조금 늦으셔서 미리 좀 이렇게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곧 도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양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현황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밀집 지역에 이제 타격을 가했다라고 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피해가 미미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측은 공식적인 성명은 안 나오고 있고요. 미국 당국자 말을 인용을 해서 이게 지금 피격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정해지자마자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렸는데요. 먼저 국내 주식 시장 먼저 전망해 드리면 코스피가 1.63% 이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3% 정도 이런 게 있고요. 네, 전문가님 오셔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일광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셨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둔 질문도 있고 해서요.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교수님 바쁘시면 경제가 출렁거릴 것 같은데 오늘 네. 엄청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참 큰일입니다. 경제도 문제고요. 중동 정세가 너무 지금 출렁대서 네.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오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브리핑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이런 정세를 지금 막 짚어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과연 전면적인 확전으로 갈까? 요게 가장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추가 영사관을 공격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이란 본토를 공격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예,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스라엘 소식통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은 맞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도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특히 이란이 이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조금 이제 분위기를 달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살살 달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보복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란 역시 누가 공격했는지 모른다. 좀 그렇게를 얘기했어. 공격을 받은 거는 맞는데 그 배우가 누군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소강 상태로 갈 것 같다. 그런데 항상 아시겠지만 전망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중동 정세라는 게 이게 정말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이제 과거 1, 2, 3, 4차전 이제 중동전 같은 거 보더라도 양상이 너무 급변하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부터 3차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승, 4차부터는 이제 중동의 선방,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가면 이제 사실상 5차전이 되는데 이런 현대전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죠.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 하나 걸리는 것은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많이 나갔지만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이며 확전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질 가능성은 없냐. 그런 이제 뼈아픈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전문가들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2달 이상을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사실. 돈도 많이 들고 미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말리면 이스라엘이 사실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하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전쟁은 사실 벌써 200일이 다 돼갑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네. 벌써. 6개월을 지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끝날 기미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최소한 갈 거고 더 가면 올해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게 그렇죠.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관심 분야가 과연 이렇게 길게 갔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중동하면 유가잖아요. 예. 이게 중동이 자꾸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면 유가가 출렁출렁 거릴 텐데 지금도 벌써 월간 기준으로 한 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리고 이제 3분기로 진입을 하면 여름 성수기랑 합치면 안 그래도 유가가 오름세로 진입하는 여기에 이런 불안한 상황이 돼 있으면 유가도 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네. 중동 정세에 지금 기초를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가스값도 오르죠. 그다음에 여기가 또 홍해 또 후티 지금 반군이 조금 조용한데 네. 이란이 또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은 주변에 있는 자기가 키워놓은 후티 그다음에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 중동 지역 정세를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 홍해도 막아버릴 수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가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그다음 이스라엘 압박에 정말 우리가 헤어날 수 없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네.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홍해 카드예요. 아, 홍해를 봉쇄한다든지 네. 홍해를 지난 선박을 갑자기 혁명수비대 보트가 가서 그냥 세우고 하루 동안 그냥 세우고 못 지나가게만 해도 사실 봉쇄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다음 배들이 다 뒤에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방식이 혹시 나중에 이란이 쓰지 않을까? 그게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유가가 뭐 100불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걸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이란이 이렇게 뭐 사실 이게 뭐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뭐 홍해를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는다 뭐 이런 선택까지 할 정도로 몰리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 압박, 경제적 제재 압박이 심해졌을 경우인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방금 한 1시간 정도 전에 미국과 영국이 이란 드론, 철강 기업 등을 이제 추가로 제재한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이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란은 사실 제재를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성이 생겼어요. 이게 제재 한두 개 가지고는 사실상 네. 이란은 껐도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유 수출을 못하게 한다. 네. 다 합니다.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제재가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분명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이긴 하지만 네. 제재 때문에 이란이 어떤 굴복한다거나 제재 때문에 이란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타격은 크지만 이란의 어떤 저항 경제라 그러죠. 네. 저항 경제를 계속 이용하면서 버티기로 들어가면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장기화 이렇게 뭐 좀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서로 전면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정말 소소하게 뭐 소소하다는 표현도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전면전이 아닌 좀 되게 긴 장기전으로 될 가능성도 많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상 어떤 중요한 관계 개선의 기미는 거의 없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나 네. 계기가 없는 것이죠. 그럼 계속 평생을 갈 거고요. 네네. 이제 미국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문제는 이란의 핵 문제잖아요. 그렇죠. 핵 개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핵무기 개발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JCPOA 즉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했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 반드시 또 이란의 핵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중동 지역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아직 산적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 플러스 여기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드리면 아무래도 이란과 아랍은 좀 중동이라고 불리기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란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와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전쟁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다른 중동 국가들이 이란을 도와서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없다. 와, 처음부터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네, 제5차 중동 전쟁, 네, 즉 이란을 도와서 이집트나 시리아나 뭐 다른 국가들이 이란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없냐? 처음부터 없다 그랬잖아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랍하고 이란하고 다르듯이. 그러나 이란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란의 전쟁을 도와주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시리아 말고는. 시리아는 근데 시리아 정부보다는 시리아 내에 이란 친한 민병대가 있고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거기 가 있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란이 키워온 대리 조직이에요. 헤즈볼라, 네, 예멘의 네. 후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이란. 어느 국가도 지금 이란을 도와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우디도 그렇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요. 오히려 요르단은 이번에 이란이 쏜 이스라엘로 쏜 요격체나 아니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격추를 시켰어요.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네 상공을 지나가서 예, 전투기가 떠 있다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격추를 시켰어요. 그런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요르단은 또 이스라엘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정치적 계산을 봤을 때는 이란 편을 드는 것보다는 미국의 편에서 낫다고 판단한 거죠. 이게 그러면 과거부터 이어왔던 뭐 종교 갈등 이런 거 다 복합적 그리고 각자의 이득 이런 게 이제 다 합쳐져서 이제 이란을 도와줄 가능성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이란은 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시 예전에 뭐 해리어에 뭐 이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네. 핵무기일 거다 뭐 이런 네. 뭐 소문도 있었고 뭐 그런 걸로 뭐 소설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라면 뭐 네. 핵전쟁 이런 게 좀 뭐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죠.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란의 군 장성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이 끝났지만 1차 공격이 네. 2차 공격이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면 네. 이란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대응해서 공격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네. 사실상 있다고는 얘기 안 해도 인정은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차이점이요. 네.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어요. 음,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NCND, No Confirmation, No Denial이래요. 네. 그러나 국제사회, 미국 모두가 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해리어에서 떨어뜨렸던 게 진짜예요? 예, 거의 뭐 핵 무기가 핵 탄도가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를 달아서 쏠 수 있는 탄도 미사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래서 사실 좀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럼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핵 물질만 있는 핵 거예요? 물질만 있죠.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몇 달 내에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농축 우라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일명 우리가 그것을 핵 문턱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핵무기를 핵탄두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만드는 것보다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준 핵 보유국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핵탄두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이란은 핵 공격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오늘도 얘기하는 게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면 우리가 농축 우라늄 계속해서 재개를 할 수 있다. 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진행형인 얘기다 보니까 이제 뭐 현재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 전망 위주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거 좀 불확실하니까 요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그 중동 정세가 불안했었을 때 뭐 국제 효과가 어떻게 됐느냐 뭐 그런 추이 같은 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이죠. 이집트와 시리아가 일제히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죽다가 살아난 전쟁이 그쵸. 바로 제4차 중동 전쟁일 때 그때 사우디가 원유의 무기화, 석유의 무기화해서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서방 국가에 대해서 원유를 팔지 않겠다. 네.
난리가 났죠. 2차 오일 쇼크가 바로 예, 터졌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2006년에 레바논하고 전쟁을 했었죠. 즉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했었죠. 2006년에. 네. 그것이 이제 제2차 레바논 전쟁인데 그때도 중동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크게 났으니까 이게 확전되면 유가가 엄청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다행히 그 당시에도 이란이 적극적으로 헤즈볼라를 도와주지 않았고 네.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도와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양측 간의 전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다지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에도 10월 달에 전쟁이 났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2014년에 또 대규모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매번 유가가 그렇게 뛰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그냥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양상이 달랐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 사례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지금 출렁이고 있고 사실 전문가들도 전망하기가 어렵고 네.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경제 분야에서는 급등보다 더 싫은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게 뭐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이제 가늠이 안 되는군요.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한번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동에서 이제 정세가 불안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애가 이제 그 1, 2, 3, 4차 중동 전쟁 그리고 이제 걸프전 네. 그다음에 뭐 이라크전 네, 뭐 네.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의 큰 전쟁들이 있었는데 먼저 그 중동 전쟁부터 보면 크게 이제 수에즈 운하를 한번 했었을 때 네. 그 범아랍 국가 대 네. 이제 이스라엘 네네. 그 1, 2, 3, 4차는 범아랍 국가 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이제 이란 대 이스라엘 요 차이점을 한 번만 좀 짚어주시면. 그렇죠. 완전히 전쟁의 주체가 다른 것이죠. 네. 1, 2, 3, 4차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누굽니까? 아랍 국가 중에는 이집트하고 시리아죠. 그렇죠. 그때 이집트.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없으면 사실상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랍 국가 중에 그렇게 전쟁을 한 국가도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국가가 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했었고요. 지금 양상은 그 이후에 즉 1973년 전쟁 이후에 사실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제로. 네,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국토를 이렇게 자기네 국방선을 만드는데 좀 주력을 했고 네. 어찌 됐고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 조금 생기면서 인접 국가들 간에 그런 굳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아서 그럴까요? 73년 전쟁 이후로요. 네. 73년 전쟁 이후로 물론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상황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냐? 그건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네. 1979년 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거죠. 그 카터 대통령이 네.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캠프 데이빗이죠. 캠프 네, 데이빗 네. 협정. 네. 캠프 데이빗 협정이 맺어져서 사실상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집트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나? 그렇죠. 미국의 엄청난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집트 경제 발전에 훨씬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집트가 빠진 다음에 아랍 국가 전부가 다 힘을 합쳐도 이스라엘과 싸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빠진 상황에서 시리아 혼자 레바논, 요르단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거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전쟁 양상은 2006년부터 헤즈볼라 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계속 전쟁하죠. 네. 2014년까지 하다가 이번에 대형 전쟁이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의 전쟁 양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 조직 간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비국가 단체라 그러죠 우리가. 네네, 그래서 그렇죠. 아니면 그 다음에 비국가 단체의 전쟁을 계속 해오다가 네.
이란은 이번 4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전격 공격하면서 모든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략의 판이 바뀌었어요. 챕터가 다른 챕터입니다. 이제 4월 14일 이전의 중동과 4월 14일 이후의 중동은 다른 중동이다. 왜냐하면 이란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본토 공격을 직접 자기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빠져 예,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항상 대리 조직을 위해서 공격했단 네. 말이죠. 이란이 전면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란이 전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전격적으로 본토를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전략적 인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략적 인내.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스라엘이 혁명 수비대 장성을 죽여도 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네. 이스라엘은 또 핵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또 뛰어나고 그랬었는데 4월 14일 날 그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바꿨어요. 이유는 지금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지점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졌을 때를 노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전쟁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가자지구 전쟁하고 있죠. 네. 레바논 헤즈볼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지금 난리죠. 네. 나타냐후 물러나라 계속 그렇죠. 시위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조로의 타임이다. 조로의 기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면서 이란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챕터가 아무튼 국제 이런 경제나 정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텐데. 함의점이 있고 영향도 있고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중동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나 경제인들이 지금 대규모 많이 진출을 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그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기업들, 진출한 기업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뭐 앞으로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좀 네.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네.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떤 그림자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배후로 누가 했을 것이다. 배후로 이스라엘이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아마도 그 뒤에는 이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었죠. 네. 일종의 섀도우 워. 그렇죠. 지금은 전면 이제 오픈이에요. 아예 보이는 곳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중동이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불확실성도 많아지고 상당히 어떻게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과연 이란이 자제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안 할 것인가? 안 하면 일단 소강 국면으로 가고 일단락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를 전면 공격한 사례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또다시 이란 장성을 암살한다? 반드시 이란이 또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다른 거죠. 사례가 이전과- 한번 생길 거고. 그렇죠.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건 어렵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그 지역에 대한 조금 궁금증도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를 때렸을까요? 이스파한이라고 나오죠. 네. 이스파한이라고 나오고 뭐 이란의 3대 도시. 네. 저는 이제 이스파한에 있는 공군 기지를 지금 때렸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아마 탄도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용된 공군 기지가 거기지 않냐. 공격 원점을 타격한 원점 타격. 거군요. 왜냐하면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네. 탄도 미사일 120발을 쐈는데요. 네. 대부분이 요격되거나 대부분이 쐈을 때 그냥 땅으로 떨어진 것도 많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파괴를 피해를 입히지 못했지만 네. 한 20발 정도가 요격망을 뚫고 들어갔는데 네. 어디를 때렸냐면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있는 너바팀이라는 공군 기지예요. 그 공군 기지에서 F-35가 떠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단 말이죠. 원점 타격.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네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한 공군 기지에 대해서 우리도 원점 타격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그거 말고도 이란 내에 있는 탄도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런 군사 기지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테헤란을 피한 이유는 테헤란의 인구가 너무 많죠. 민간의 그렇죠. 피해가 훨씬 더 많이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 기지를 아주 그 수위 조절해서 공격해서 이란과의 전면전을 피하려고 한 수위 조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IAEA나 이런 데서 이제 이란의 핵시설에는 이제 피해가 없다라는 발표들이 이제 여러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네. 왜 이 핵시설에 대한 그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핵시설을 공격받으면 뭐 우라늄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사능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얘기도. 네네. 그리고 이란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분명히 핵시설을 공격받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반응도 대응도 상당히 격해지겠죠. 어떤 보복 공격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얘기되고 있을 때 좀 국제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IAEA도 얘기를 하고 이란 본인들도 우리의 핵시설은 공격받지 않았다. 네.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소강 국면으로 가려는 봉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과연 그 때린 거기 원점 타격 지역에 핵시설이 있을까요? 이스파한 근처에 네. 나탄즈라는 핵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미 근데 이란의 핵시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란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거기만 핵시설이 있으면 의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란 전역에 원전이 있고 핵시설이 있어요. 포르도도 있죠, 나탄즈도 있죠, 이스파한 많습니다. 그래서 나탄즈가 핵시설이 있긴 한데 이란이 일단 뭐 우리 공격받은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핵시설을 공격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건 그냥 공격 원점 타격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중에 이게 저희가 또 환율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이제 중동이 시끄러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서 더 힘들어지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과거에는 좀 어땠나요? 그리고 아니 근데 최근에 이 전쟁 나기 전부터 환율이 더 올랐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이미 오른 상황에서 더 올랐다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네. 예전에 이제 중동 상황을 보시면 걸프전이나 이런 전쟁에서 상당히 타격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이 갑자기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사실상 그게 뭐 쿠웨이트나 다른 지역의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똑같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환율도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중동 지역을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은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된다. 일단 시작이 했던 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군요. 네. 첫 번째 단추는 뭐니 해도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후티도 홍해 위협을 중단할 것이고 헤즈볼라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도 가자지구 전쟁이 진정이 되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공격 자세 태세를 좀 늦출 것이다. 좀 태세를 완화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가자지구가 항상 어떻게 보면 그 분쟁의 핵 같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 가자지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지구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고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의 억압의 어떤 상징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어떤 심볼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지구를 이제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웨스트뱅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한지구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사실. 아니죠. 서한지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가자지구는 사실상 서쪽에 바다밖에 없고 남쪽에는 이집트와 국경이 있고 국경을 지나가려면 이집트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장벽에 갇혀 있는 게 그래서 오른쪽은 이스라엘이 있고 서쪽에는 바다, 남쪽에는 이집트.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이제 가자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경제 상황이 요르단강 서안에 비해서는 뭐 최악이죠.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한 50% 이상.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내 전기가 잘 안 들어온다. 24시간 전기 들어오지 않고 15시간, 16시간. 그러니까 가자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자 지구 경제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많이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가자 지구는 지금 하마스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또 하마스가 뭐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가자 주민의 생명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요. 보시면 지금 3만 명이 죽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마스는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사실 시작한 전쟁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을 억압한 건 있죠. 그러나 이번 전쟁만 놓고 보면 본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 안 했으면 사실상 이번 전쟁은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마스도 역시 책임이 있다. 본인들은 또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2007년부터 통치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자 주민에 대한 사실 책임도 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가자 지구 상황은 사실상 최악이다. 그리고 거의 지금 이스라엘 공습으로 거의 모든 건물 50% 그렇죠. 이상이 다 망가져. 무너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찌됐건 그 해법으로 이제 제시가 된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게 조금 풀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하마스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 합의점은 어떤 쪽으로 찾아지면 가장 좀 베스트일까요? 네,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차이는 하마스는 이번 합의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해요. 종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휴전했다가 우리는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라파, 이집트 국경과 있는 그 도시를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작전을 못했거든요. 그 유일한 지금 지역이에요. 다 했어요, 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했는데 유일하게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흐야 시나르라는 사람이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야흐야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연대, 하마스의 4개 연대가 지금 라파에 있기 때문에 괴멸시켜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미 4개 연대를 잡겠다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마스에 대한 무장 세력은 거의 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 괴멸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지금 130명 이상의 인질을 아직도 못 풀어냈잖아요. 네. 하마스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 절반 이상은 죽은 것으로 지금 판단돼요. 어.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자국민 구출이 먼저입니까? 하마스 괴멸이 먼저예요. 자국민을 먼저 자국민을 먼저 구출하는 게 먼저죠. 그러면 전쟁을 끝내는 조건을 해주고 자국민을 구출해내는 게 이스라엘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하마스 괴멸을 얘기하고 있고 하마스를 괴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 바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도가 바닥인 것을 하마스 괴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재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고가 강한, 정치적 의지가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문제다. 네, 이스라엘 국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마스도 문제지만 나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과거 전쟁 때를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인구가 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국민 인적 손실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왜 갑자기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논리가 뭐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자국민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자국민을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박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하마스가 자기의 협상 조건에서 조금 쉬운 협상 조건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한 달 내내 2달 내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더 안 좋아져요. 예, 하마스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급해요. 이스라엘이 사실 갑이 아니고 협상에서는 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국민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마스가 해달라는 걸 어느 정도 다 들어주고 자국민을 빨리 구출해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엉망입니다.
나타냐후 총리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쟁 끌어가고 있죠. 다른 정치인들 그거 말리지 못하고 계속 나타냐후 지지하는 거나 부역자나 마찬가지예요. 왜 나타냐후 총리에게 바른 소리 못합니까? 당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 다 죽게 만들 것이냐.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정치권이 심각하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이스라엘 자국 내가 이렇게 진정이 돼야 정리가 돼야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를 그때 그 정도 돼야지 조금 이게 좀 시계가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해도 라파를 무조건 공격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바이든도 조금 강력하게 나타냐후를 압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지렛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냐후를 이렇게 압박하지 못하면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가셔야 되니까 네. 후반부 쪽에 질문을 몇 개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면 미국과 한 몸이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여러 요구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못 말릴까요? 곧 대선도 있는데. 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저랑 뭐 뽕 빼는 재주가 있어서 뭐 딱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나도 시온주의자다. 유태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근데 왜 시온 뭐 그 로맨틱한 시오니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건가요? 함의점을 생각해 보시면 네.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개인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타냐후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욕도 할 만큼 네. 아주 싫어하죠. 음. 근데 문제는 나타냐후가 싫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냐후가 좋아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나타냐후 내치고 싶은데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잘못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개인적인 성향이 상당히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중동 정책, 즉 대이스라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본인한테 그게 이득이 될까요? 그거는 이득과 상관이 없는 거죠. 아. 네. 내가 시온주의 국가가 내 눈에서 망하는 꼴은 나는 절대 못 봐. 내가 대통령에 있는 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데 시온주의 국가가 망하게 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마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중동을 미국이 컨트롤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과 여러 중동 관계를 보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정치- 않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unbreakable chain. 체인 절대 깨질 수 없는 사슬인가요? 예, 제 영어를 좀 합니다. 예. 영어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저기 토플 한뭐 900점.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영어로 할까요 그럼?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네. 언브레이커블 체인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지하는 이유 왜 언브레이커블 체인인가? 이스라엘만큼 미국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또 돌이켜 보면 네. 아무리 사우디나 아무리 UAE나 아무리 다른 국가가 네. 미국 말을 잘 듣는다고 하지만 네. 이스라엘만큼 미국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그 중동 지역에서. 예. 네. 왜냐하면 유대교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는 잘 통해요. 네. 물론 유대교랑 기독교는 다른 종교이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기독교랑 이슬람이랑은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봐도.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싫지만 그래도 이 애를 먹이는 얘가 나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애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데려가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 또 미국의 국내 정치를 보면 유대인들의 자본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그렇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로비 단체들 다 유대인 로비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답니다. 한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 어느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 욕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자금 하긴 미국 선거는 거의 자본의 선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하고 있죠. 네. 그 돈 다 어디서 옵니까? 한 50% 이상은 유대인이 줬을 돈일 거예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이죠, 사실은.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옛날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효용성이 높지는 않다. 계속 효용성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효용성은 가지고 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여기 오늘 좀 교수님 또 엄청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 좀 나와주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왔습니다. 그 일단 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새로운 이야기였고. 네. 이란 그 가자 지구가 먼저 해결이 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효용성 이런 문제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게 계속 한동안 쭉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다음에도 이런 이슈가 있으면 네네. 예, 오셔서 또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해달라고요? 뭐 하라는 말씀이죠 지금? 뭐- 뭐 저 앞에서 시킵니다. 네. 뭘 해달라고요 지금? 네. 네, 네, 좀 오늘- 더 해야 된다고 하네요. 더 하랍니다. 그래요? 예, 제가 더 시계를 하라고 합니다, 보고 지금. 아까 제가 시계를 잘못 봤나 보네요. 10분 더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사회를 볼까요? 좀 질문하시면. 저는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까? 예. 네, 저는 제가 원래 이런 중동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되게. 네. 평균은 아니야. 평균 이상이에요. 한참 평균 감사합니다. 이상. 그래도 뭐 이 정도 뭐 예, 중소 좋습니다. 교사- 예. 그 최근에 중동 같은 경우가 탈석유 전개를 그렇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는 이번 그 이란이 네. 이스라엘을 타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석유 경제의 변환에 따른 이란의 조급증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동안 이란이 많은 좋은 양질의 석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재 때문에 많이 못 팔았기 때문에 네.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타결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네. 적극적으로 좀 공세가 전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란은 계속해서 이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고,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원유 수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네. 사실상 돌이켜 보면요, 이란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나 국제사회 제재가 엄청나게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란은 이미 30년 네, 그렇죠. 이상 제재를 받아오고 197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재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란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요렇게 가면 인도가 있고요. 네. 요렇게 가면 석유가 없는 그런 그 중앙아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네. 있습니다. 요 국가들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역시 중국. 네. 중국이 지금 이란의 원유를 제일 많이 사는 국가일 거예요. 근데 인도도 사지만 중국. 그리고 미국이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으로 가려면 네. 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돼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 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네. 단순히 군 조직이 아닙니다. 산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의 이게 하나의 준 국가 정도의 그렇죠. 그게 되는 모든 거네요. 것을 중요한 사업들을 다 이권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면서 정규군이 아니고 엘리트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재가 있으면 오히려 네. 혁명수비대가 더 큰 이익을 얻어요. 더 이게 네. 유가는 오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냥 수입한 게 아니라 네. 밀수를 해서 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군요. 예.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제재가 혁명수비대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재를 안 풀려 하는 게 아닌가. 혁명수비대가. 근데 이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경제 상황이 이제 정말 힘들어지고 저는 이제 이란 출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한 $100 이렇게 바꾸면 뭐 지폐를 이만큼씩 준다고 네, 그러더라고. 네. 정말 이게 힘든 건데 이란 국민들은 되게 좀 싫어하지 않나요? 어렵죠. 어려움이 많고 현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근데 몇 년 전에 히잡 시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강경 진압했잖아요.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적으로 하고 싶지만 총칼 앞에서 쉽게 조직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의식 있는 이란인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의 어떤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걸 혁명수비대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 분쇄시키고 있고 이란은 또 혁명수비대 말고 바시지라는 민병대가 있어요. 현 이 강경 정권을 지지하는 평소에는 사복을 입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모두 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민병대 같은 바시지라는 조직이 비밀 경찰 같은 거. 비밀 경찰은 아닌데 일종의 민간인 조직인데 사조직. 예. 예비군 같은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꼭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몰래 가서 그 사람들을 처리한다든지 시위를 막아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쪽에 감시 체제죠. 예전에 우리 그 사법 경찰이랑 예. 그런 거 백골단이나 뭐 옛날에 그런 것들 그런 거랑 비슷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내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고 제가 이게 또 역사에는 if가 없단 말을 많이 하지만 네. 어찌 됐건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란의 분기점은 아마 이슬람의 봄 그 79년 그 사건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때 팔라비 왕조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지금 중동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중동은 많이 달라졌겠죠. 중동은 많이 달라졌을 거고요. 팔레비 왕조는 친미 국가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도 당시에는 외교 관계가 있을 정도로 아주 친미 국가였는데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란이라는 국가는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됐죠.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란의 국내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퀴즈 들어갑니다.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건데 제사장. 그렇죠. 네, 그 이름이 있는데 호메르니. 아니 홈이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럼. 이제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호메이니. 맞습니다. 호메이니. 혁명 이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의 영웅이죠. 그렇죠. 호메이니 옹이 있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 호메이니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국가 통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법학자 통치. 그러니까 이슬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진나라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요? 또 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법치를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근데 종교법이에요. 일반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슬람법에 따르는 통치 기반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신정국가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고 하죠. 최고 지도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금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알리 하메네이죠.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고 호메이니가 만들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알리 하메네이가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이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란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핵 협상을 하냐 안 하냐, 전쟁을 하냐 안 하냐, 모든 것은 다 이 사람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이 또 하메네이의 생일이라잖아요. 그 맞춘 건가요? 맞췄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이 하메네이의 생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맞췄는지 그 시간에 맞춰서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국가가 그럼 왜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국을 싫어하냐? 이란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팔레스타인 민족을 너무 억압한다. 같은 무슬림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는 이란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 지지할 수도 없고 함께 교류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하마스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시리아에 계속 민병대를 보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레바논에 무기를 쥐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이란의 국시예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네. 진짜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1, 2, 3, 4천 1, 2, 3차 중동 전쟁 보면 시작은 팔레스타인으로 했는데 끝은 팔레스타인이 없었거든요. 네. 항상. 네. 그러면 지금도 네. 시작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네. 끝은 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찔러주시네 진짜. 케미가 잘 만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말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네. 그 이면에는 정당성이죠. 아, 이 보수 강경 정권의 정당성. 자, 왜 정당성인가? 아랍 국가들이 맨날 입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도와줘야 된다, 팔레스타인 해방해야 된다, 이스라엘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 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도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너무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봐서는 저런 애들은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찐 무슬림이고 우리가 찐 팔레스타인 해방자야.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피 흘리며 싸우는 애들이야. 그게 이란의 정통성이에요. 정당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순니 국가들도 이란을 달리 볼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정부는 말만 맨날 팔레스타인 돕는다고 한 번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쟤는 시아파이긴 하지만 진짜 이란은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다 지원을 해서 직접 전쟁을 하는 애들이야. 쟤들은 진정한 무슬림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란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이거 이면에 있는 이란 정권에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아, 이게 그 뒤에 함의되는 게 꽤 있네요. 정치적인 거죠. 아, 역시 네. 저는 어떻게도 생각을 했냐면 그 수니파랑 시아파가 있으면 아무래도 수니파가 조금 더 등치도 있고 많은 다수 국가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통성을 주장하는 건 항상 시아파다 보니까 네. 좀 종교적인 의미가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네. 그 지금은 이런 정치적인 게 역시 더 아, 크네요. 정치가 종교이고 종교가 정치입니다. 아, 그렇게 특히 봐야 돼요. 예, 이란에서는. 왜냐하면 왜 이슬람 법학자가 통치를 합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벌써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예. 예, 이슬람 법학자가 왜 국가 통치 그냥 통치자도 아니고 최고 통치자가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네. 본인이 법학자로서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또 왜 신정 국가를 만들려는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래 목표이긴 해요. 아.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나 네.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네. 하마스가 원하는 것은 세속주의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법에 기초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하마스의 목적이에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란이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 승화를 시켜서 우리 이란이라는 국가는 네. 이슬라믹 리퍼블릭이에요. 그냥 리퍼블릭이 아니라는 거죠.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정치가 모든 거를 덮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뭐 인권이고 뭐 세계 안정이고 이런 거를.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진짜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한 가지라 그러지 아니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네. 계속 궁금한 것들이 한 가지가 나와서 모여서 10가지가 예, 될 수 좋습니다. 있어요. 예. 이란이라는 나라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그 핵심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페르시아 왕국도 네, 그렇고 여러 그런 그 항상 항상 모든 부자 나라는 이 땅에 있었잖아요. 자, 페르시아 왕자. 네. 만약에 네. 이란이 정상 국가가 돼서 네. 잘 된다면 정상 국가가 돼서 이제 국제사회 질서를 잘 따르게 되면 네. 중동 질서는 좀 어떻게 바뀔 것 아, 같으세요? 훨씬 좋아지죠. 그게 사실 우리가 좀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늘 너무 정확하게 많은 걸 지적해 주시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좋은 포인트만 딱딱딱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이란이 경제 제재를 안 당하고 국제 사회로 돌아오면 이란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국가예요. 정말 땅덩어리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관광 자원도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유 얼마나 많아요. 네. 그거 다 수입해서 국가 발전에 투자를 하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국가, 좋은 국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란이? 왜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왜 우리의 그 아까운 돈을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람 왜 돈을 다 갖다 바치냐. 우리 지금 이란 내부 국내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국내 경제 발전시킬 돈으로 왜 이슬람주의 단체를 지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좀 더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좀 격려도 하고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이란만 나올 수 있다면 주변국도 다 좋아지고 가장 좋은 것은 이란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이란이 얼마큼 발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너무나 답답해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네. 경제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게 이란일 수 있거든요. 그쪽 거기 어마무시한 내수 시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개발 인프라 까는 사업들 네. 우리나라 또 중동에 대한 이런 여러 그 레퍼런스가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 열리기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게 정세균 총리 시절에 이란 방문을 한번 네,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좋았을 때 네, 네. 그때 건설사들이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지금 돌아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플랜트 산업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나라 백석 가전, 핸드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란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하고 네.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미국과 척을 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명히 댓글에 올라가 서울과 너무 미국 좋아한다. 정말 미국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요거 저는 뭐 충분히 비판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란 것이 강자 중심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약자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됩니다만 이란이라는 국가가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국제사회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조금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물론 미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협상이 재개되면 이 문제도 빨리 깔끔하게 풀면은 우리가 모든 국가들이 이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도 좋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우리한테도 좋고 빨리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이랑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한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저랑 네. 또 재밌는 얘기 네, 또 네.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도 그럼 또 한 번 또 네. 오셔서 네, 또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